그러니까 꽃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가장 잘 타는 작물이니까, 그러니까 유료 온실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을 하고 이제 뭐 전부 다 세워져 있는 온실도 많았고, 뭐 돌리고 난 다음에 뭐 찾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뭐 되는 경우도 많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IMF가 이래 가는데 2000년 초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00년 초반에 가니까 2000년 거의 말쯤이었죠. 말쯤부터 실제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파프리카 역사를 보면은 또 일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일본의 이제 버블이 가장 심했던 데가 90년대입니다. 90년대. 이제 버블이 심각하게 이제 뭉게뭉게 올라왔던 게 80년대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심하고, 일본의 버블 경제는 이것도 뭐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연도만 이야기하면 일본의 버블은 80년대, 그리고 최고의 정점이 9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뭐 버블이 일본이 워낙 뭐 경제력이 높으니까 버블이 꺼질 때도 한순간에 팍 꺼지지도 않습니다. 버블이 심하다가 이제 꺼지는 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데, 버블이 꺼질 때 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력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MF로 꼬그라졌는데 그냥 일본은 이제 거품이 꺼지는 정도. 그 당시만 해도 엔화하고 한화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2000년도 후반, 2010년도 근처였는가 하여튼 그때 일본 갔을 때는 엔화가 거의 1700원 넘어갈 때까지 있었죠. 엔화가 100엔당 1700원 넘어갈 때까지도 있었으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이 파프리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라는 이 작물은 이제 좀 부자 사람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 성장률, GDP나 뭐 이런 게 좀 일정한 수준 이상 돼야지 이제 소비가 되는 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지만 90년대 나와서 일본에서는 버블이 생겨버리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는 경제가 꼬그라져 버리고, 자체 생산하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이제 파프리카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있었는데, 뭐 일본에서도 온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온실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쪽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나마 농산물 값이 제가 볼 때는 뭐 좀 지켜지고 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가끔은 있는데, 국가 기본 정책상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일본의 현 정책입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00년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는 IMF일 때, 일본은 이제 버블이 이제 가장 정점에서 이제 꺼지기 시작하던 시점. 그때 일본도 이제 버블이 꺼지니까 더 이상 이제 파프리카나 이런 게 이제 소비가 안 되고 생산 단가를 못 맞춰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일정량 소비는 되는데 그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파프리카 농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보니까 한국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형 유료 온실도 좀 있었고, 이제 온실이 이제 큰 온실들이 이제 막 짓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국을 보니까, 야, 저기 파프리카 농장은 그 당시에 없었죠. 일본에서 볼 때 전부 다 꽃 하던 화훼 농장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 이제 바이어들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한국으로 무드를 돌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파프리카를 재배해라.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파프리카는 생소한 작물이죠. 완전히 생소한 작물인데, 일본에서 와서 파프리카를 재배해라, 비싼 값에 사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상당히 고급 정도인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농가들 있죠. 이제 파프리카 재배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뭐 일본이 사준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은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유리 온실이든 뭐 하여튼 온실이든 최첨단 온실이든 이 베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옛날처럼 이제 진짜 땅 파가지고 양의 개념도 없고, 땅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파프리카 심는 겁니다. 그냥
최첨단 온실에 최첨단 작물인 최고소득 작물인 파프리카를 땅을 갈아가지고 파프리카를 심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뭐 들리는 말로는 뭐 평당 생산량이 뭐 5kg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제 왜냐하면 워낙 뭐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도 없는 게다가 완전 시행착오를 하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당 5kg만 나오면은 그거 수출해가지고 떼돈을 번락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때 참고로 지금은 파프리카 온실은 뭐 시스템만 갖추면 바보가 농사 지어도 60kg, 유리온실 지으면은 최소 80kg, 뭐 많으면 100kg 이상 따야 된다. 그래야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닐 온실이나 연동용 온실을 지어도 아무리 미니멈으로 진짜 그 수익 분기점 이런 걸 봐도 그 웬만한 비닐 온실도 평당 50kg, 진짜 아무리 못해도 한 40kg, 50kg는 따야지 내가 안 먹고 해도 뭐 이제 60이는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빚 갚아야 된다 하면은 60kg 이상 따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5kg도 안 나오는데 뭐 떼돈을 번락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막 달라들기 시작한 거지. 그 당시만 해도 뭐 5kg만 따면 야 그게 대박이다 진짜 파프리카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 파프리카, 그 당시에 이야기 들으면 파프리카 5kg 나가는데 5kg를 일본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뭐 5만원, 5만원 넘게 나갔다고, 4만원, 5만원 넘는 가격에 매수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온실이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하면서 우리나라 온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금이 도니까 우리나라 온실이 이제 엄청나게 파프리카 농장이 급속도로 이제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행하면서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온수 보일러도 막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파프리카 농장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좀 길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온실 역사, 그러니까 뭐 옛날에 대나무로 짓던 온실까지 들어가면은 뭐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조선시대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자료를 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온실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이제 지금의 일본보다 우리나라 온실이 이제 더 수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일본도 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산이 많고,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평지가 좀 많지 않나. 글쎄요, 요거는 뭐 데이터를 제가 좀 봐야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평지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문제가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온실을 높게 짓거나 이제 뭐 유리를 얹을 수 있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좀 핸디캡이 높다 보니까 온실을 발전시키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온실이 이제 파프리카 농장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서 농장에서 파프리카를 IMF 때 이제 수출을 하면서, 나라는 힘들지만 이 파프리카 농장들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온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공기난방 하다가 이제 온수난방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온수난방을 돌아서니까, 온수난방을 처음에 했을 때 파프리카 농장에서 이제 온수난방을 처음에 돌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지금도 큰 온실 들어가면 공기난방 하는 데는 많지만, 어쨌든 온수난방을 처음 이제 외국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돌렸는데, 그 방법이 이제 3웨이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온수난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실이 커지면은 공기난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실이 커지면은 공기난방을 하면은 온도 편차도 워낙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온수난방으로 눈을 돌렸는데, 초창기에는 3웨이 밸브가 없으니까 온수난방을 하려면은 이제 보일러물을 데펴서 보통 뭐 심하면 80도, 뭐 낮아도 60도, 50도 물이 그냥 막 다이렉트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공기난방 할 때보다는 난방이 잘 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유지비가 공기난방에 비해서.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니까
아직도 뭐 습도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전혀 좀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좀 뒷전이고 일단 온도가 중요했으니까 난방을 먼저 난방을 먼저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습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습도보다는 온도 위주적으로 온도를 먼저 맞춰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온도를 맞추는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온수 난방을 이제 3웨이 밸브 없이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기 난방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온수 난방이 3웨이 밸브 없이 이제 돌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공기 난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또 원자력이 또 많이 생기면서 그래도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또 심야전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온실에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심야 보일러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죠. 왜냐하면 야간에 이제 잉여 전력, 그러니까 남는 전력이 많은데 원자력은 남는 전력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뭐 가정이나 이런 데도 이제 심야 보일러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파프리카 농장들이 이쪽에 워낙 매출이 높고 하니까 이쪽에 하나 들어가면은 거의 뭐 아파트 한 개에서 쓰는 심야 전기를 거의 통째로 다 설비를 해가 놓을 수 있으니까 심야 전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심야 전기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만 전기 쓰고 낮에는 전기를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니까 이래저래 써야 되니까 전기 보일러는 단점이 이 순간 열량,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간당 낼 수 있는 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 그렇기 때문에 전기 보일러는 여유가 될 때 이제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비축을 이제 물을 대파서 보통 물탱크에 이제 많이 이제 저장을 하는 걸로 비축을 하는데 문을 조금 열게요. 이제 비축을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물탱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아까 이제 막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실은 뭐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IMF 타격 받고 뭐 솔직히 온실을 새로 짓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기존에 있던 온실들을 뭐 어떻게든 뭐 뜯어 고쳐서 이제 특히 화훼 농장이었죠. 화훼 농가들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이제 파프리카 농장 이쪽으로 막 바꾸던 시점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3웨이 밸브나 뭐 물탱크든지 뭐 이런 거를 설비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전기 보일러가 나오면서 이제 물탱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물탱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물들을 한꺼번에 써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3웨이 밸브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탱크에 물을 저장했는데 이 물을 한 번에 그냥 쫙 다 빼버리면 이 물탱크가 빨리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야간에 전기를 쓴다고 하지만 이제 초저녁부터 이제 물탱크에 물을 데피는데 그 물을 뭐 데핀다고 해서 써버리다가는 새벽에 난리가 나니까 물을 이제 야금야금 써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3웨이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물탱크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제 3웨이 밸브의 발전도 보면은 초창기 또 아직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뭐 3웨이 밸브가 우리나라가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외국의 뭐 호트백스라든지 뭐 프리바 뭐 이쪽부터 이야기 들어봐도 아직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3웨이 밸브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은 농장주분들도 알고는 있는데 뭐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 거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컨설팅 업체에서도 똑같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3웨이 밸브 제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물을 분배한다는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탱크 물을 뭐 60도까지 데파놨는데 이 물을 이제 뭐 60도 물을 다이렉트로 쫙 뽑아서 온실 난방을 하다 보니까 야 지금 물탱크 물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탱크 물을 60도에 있지만 좀 아끼기 위해서 40도 정도까지만 빼쓰자 이 생각으로 접근했는 게 초창기 3웨이 밸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실 온도를 맞추면은 이제 모터가 이제 정지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싼 물탱크 달고 3웨이 밸브 설치하고도 실질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제 뭐 물을 60도 물 이래 보내면은 60도 물 보내면은 파이프가 이제 뭐 물탱크에 가까운
곳과 물탱크에서 먼 곳의 온도가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뭐 공기 난방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문제다 라고 이야기해서 외국에 이제 뭐 외국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제 연구회가 나온 게 이제 3웨이 밸브 난방관 제어. 3웨이 밸브를 제어할 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제가 제작하는 컨트롤박스는 이 두 가지 경계가 없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환경 제어 뭐 신한 것도 그렇고 신한 거 마그마 뭐 우성 아이텍 뭐 다른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들어가도 이제 3웨이 밸브하고 난방관 모터하고 뭐 이런 난방 모터를 돌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뭐냐면은 난방관 제어 방법이 있고 온실 온도 제어법이 있습니다. 온도 제어법은 온실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물을 보내서 온실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물을 보낼 때 이제 몇 도물을 보낼 것이냐 요거는 이제 결정해 줄 수가 있죠. 이제 안 가면은 이제 이게 뭐 좀 기능이 안 좋으면 물탱크 물을 다이렉트로 막 보내버리죠. 이제 다이렉트로 막 보내다가 이제 물탱크 물이 이제 물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뭐 모터 정지하면서 이제 되니까 이거 완전 뭐 옛날에 보일러 쓰던 거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거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이 기능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제어법이 이거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좀 그래도 개발이 좀 되어서 다행인데 요게 가장 간단하게 쓰는 초창기 이제 제어법이고 그 다음 나온 게 이랬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온수 보일러도 그 물탱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은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주려고 하니까 야 온실에 모터가 정지하면 안 되겠더라 난방을 할 때. 그러니까 난방관 제어로 가자 이거는. 차라리 난방관 제어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물탱크 물온도가 60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난방관 제어 보고 야 하면 내가 오늘 40도 물만 보내겠다. 말 그대로 이제 3웨이 밸브를 거쳐 가지고 나가는 이 물온도를 내가 40도 최대 40도로 고정을 하겠다. 40도 이상은 넘지 않도록 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온실에서 이제 물온도를 이제 계속 그 40도 물로 이제 커트라인을 끊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터가 계속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데 이 환경 제어에서 이게 이 부분은 좀 뭐 보시면은 좀 고쳐줬으니 이제 뭐 옵션을 하나 넣어주면 좋은 게 40도 물을 보내는데 온실 온도가 예를 들면 설정을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간이 20도, 18도, 뭐 16도, 18도 이래 잡는데 이 18도 설정이 넘어가 버리면 모터가 정지해버립니다. 정지해버리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온실 온도 식는 게 온수 제어법은 한번 떨어진 온실 온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실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모터가 웬만하면 정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지금 보니까 뭐 자기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온실에는 이제 뭐 설정 온도를 18도로 야간을 18도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야간에 18도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온수 온도를 한 35도 보내니까 18도는 유지하더라. 그러면은 약간 편법을 한 34도 물을 정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8도를 잡지는 못하죠. 뭐 17점 몇 도 이런 식으로 잡겠죠. 그러면은 물이 계속 나가면서 모터가 정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온실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설정했는 온도가 18도인데 18도를 넘어버리면 모터가 정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모터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도는 게 낫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난방관 제어하고 온도 제어하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말 그대로 온도 난방을 하면은 핸디캡이 너무 크고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온수난방. 온수난방을 하는 거죠. 온수난방도 근데 온수난방이 뭐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될 것 같지만 또 이게 변수가 생기는 게 외부 온도가 지금 몇 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뭐 30도 물만 보냈는데도 뭐 18도가 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 파프리카 농장을 예를 들면. 그런데 뭐 날씨가 추우면은 실제적으로 40도 물을 보내도 18도는 뭐 고사하고 16도까지만 밀립니다. 그러면은 뭐 난방관 온도 물을 몇 도로 보내지
이거 뭐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뭐 그날 저녁에 날씨 보고 맨날 할 수도 없고,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온도가 전날은 뻔하게 얼음 떨지 않는 뻔한 날씨에다가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뭐 저기압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압이 몰려 갑자기 온도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러면 뭐 15도 20도까지 순식간에 막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뭐 자동 제어를 할 수 없고, 그날 저녁에 온도 보고 맨날 이제 이거를 난방관 온도를 설정해야 돼. 이게 문제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특히 강원도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강원도는 온도 변폭이 심하니까, 참고로 진주 경남이나 이쪽으로 가면 합천 지역으로 가면 합천이 그래도 강원도만큼은 안 추우니까 그쪽은 그래도 난방관 온도로 하면은 뭐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편차가 뭐 하루로 계산하면 뭐 1, 2도 이상 차이 나지만,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다 보면 강원도에서는 워낙 그가 워낙 더 많이 나니까 야, 연속 제어 방법을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트롤 박스의 연속 제어 방식입니다. 3웨이 밸브 제어인데 난방관 온도하고 이 난방관 온도 제어법과 이제 온도 제어법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두 개를 이제 복합돼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게 이제 지금 나온 온도 연속, 3웨이 밸브 연속 제어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모터는 정지를 하지 않는데, 모터를 정지를 하지 않으면서 온실 온도도 맞추고 난방관 온도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제어하는 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어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뭐 좀 또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은 원래는 연동형 온실에서는 벌써 데이터가 나왔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몇 군데가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면서 이제 신세계 저도 이제 그쪽에 저는 이제 데이터 로그를 CCTV로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컨트롤 박스에는 온도계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뭐 데이터 로그로 뽑아내기는 거는 솔직히 데이터 로그 다는 데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절차도 너무 복잡고 또 보기에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CCTV 화소가 워낙 좋아져서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이 데이터를 뽑고 이제 그날 야간 온도, 특히 이제 춥다하는 날은 특별히 봅니다. 왜냐면 춥지 않는 날은 어차피 그 변폭 안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다 맞추어냅니다. 그 변폭 안에서 다 맞추어내니까 그날 춥다하는 날만 보면 됩니다. 춥다하는 날만 보면은 뭐 그래프가 다 그려지니까 주되게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무슨 3년 차니까 4년 횟수로 3년 차니까 횟수로 4년 차인가? 예, 4년 차네요. 4년 차. 뭐 구상했는 거는 벌써 이제 5년, 6년 되고 설치하고 이제 실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4년이 넘었으니까 이걸 운영하면서 이제 야, 신세계구나 이게. 뭐 환경제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로 나되니까. 그리고 이 연동형 온실에 들어가는 이 3웨이 밸브 제어 컨트롤 박스는 환경 제어하고 연동이 되게 됩니다. 환경 제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뭐 보통 보면은 뭐 온도계 제어, 환경 제어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 거 컨트롤 박스 경우는 이제 환경 제어하고도 연동이 되고 이제 그 온도 개별 컨트롤 박스하고도 연동이 되면 복합 제어로 연동이 됩니다. 모든 기능은 이제 안에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들을 뭐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능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뭐 프리바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뭐 신앙거, 무선거, 마그마에도 연결을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환경 제어에서 안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이거는 4년 전에 벌써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뭐 해가 되니 안 되니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컨트롤 박스를 이제 단동형에 적용을 시키면서, 단동형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뭐 내용이 있습니다. 연동형처럼 이제 비싼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연동형 같은 경우는 뭐 유원실이든 뭐 파프리카 농장은 뭐 워낙 돈이 많은 농장이다 보니까 난방비도 워낙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장비를 그래서 최고로 그냥 때리 넣으면 됩니다. 컨트롤 박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넣을 수 없는 게 이 단동형은 이제 뭐 딸기든지 지금 뭐 딸기가 주력인데 딸기 농장에 이제 가면은 파프리카 농장처럼 이 3웨이 밸브 시스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넣으면은 설비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설비비도 많이 들고 뭐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또 딸기 온실은 파프리카 농장처럼 18도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통상적으로 8도, 10도 진짜 좋게 만들면 12도까지 맞추기 때문에 그나마 설비가 조금 약해도 됩니다. 파프리카 농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단동형에서는 벌써 데이터가 3년차 때까지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벌써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설치된 농가들이 벌써 몇 군데나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신세계니까 옛날에 뭐 공기 난방이나 뭐 대포 쓰던 거나 뭐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완전히 천국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해놓으면 좋은 게 금권 난방이나 국지 난방, 국부 난방이나 뭐 이런 거하고 전부 다 같이 연동이 되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옛날에 그 공기 난방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난방비도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약간도 있지만 3웨이 밸브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온도를 못 맞추다 보면은 난방 효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보일러에서 높은 온도로 물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단동형 온실에서는 한번 실패했던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동형 온실에서들은 이제 뭐 이거를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옛날에 실패했던 거를 다 보완을 해가지고 당연히 뭐 보완을 한 시스템으로 이제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운전을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실데이터는 다 나왔습니다. 실데이터는 다 나왔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난방한 온도를 이야기하면 단동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11월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일러 돌릴 필요도 없고 뭐 수막을 안 한다고 가정해도 그래도 그 조조 가온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정도가 나오고 추결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뭐 12월달 지금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말인데도 뭐 지금 여러 군데 데이터를 봐도 뭐 많이 써봐야 한 30도 물? 30도 물까지 난방을 잡아내고 있죠. 대부분 다. 그 정도 잡아내고 1월달 한겨울 엄청나게 추워도 진짜 보일러 물통 진짜 뜨겁게 한다 해도 40도 물. 40도 물로 하우스 온도를 잡아내니까 이제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효율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보일러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제 물 온도를 자꾸 높이고 가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물 온도를 높이는데도 온실의 온도를 못 높이니까 자꾸 온실 온도를 못 올리니까 자꾸 물 온도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3웨이 연속 제어 방법 요거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딴 데서 뭐 아직 카피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방향 제어에서도 안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기능을 하니까 파프리카 농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인계에 있는데 인계가 이제 뭐 온실 온도가 외부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 영하 뭐 32도 막 지키고 막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온수를 하는데 거의 한 2도, 3도 요 정도 물 보내가지고 온실 온도를 잡아내죠. 보통 통상적으로 18도까지 잡아내는데 실질적으로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솔직하게 14도까지 막 밀리고 합니다. 이게 14도까지 막 밀리고 하는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18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60도 물 보내도 못 잡아내니까 이렇게 추운 날은 버티는 게 정답입니다. 버티는 게. 온수 난방을 하면은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버티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온수 난방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파프리카 농장에서 이제 온수 보일러를 거의 다 쓰니까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자꾸 뭐 이야기가 이래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 온실의 난방의 이제 발전상 뭐 이렇게 온실에 발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사장님, 전방에서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 이제 이거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또 한 블로그에 한번 올릴 일이 있지 싶은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진 찍고 블로그 해가 작성을 하고 글 적는데, 보통 제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나 적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적어야 될 양도 방대하고 사진도 뭐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리다 보니 요즘엔 차라리 이 야간에는 일문학 피곤해서 자야 되다 보니 블로그 적을 시간은 잘 없고, 차라리 요즘에 대세가 또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뭐 운전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하면서 이제 지식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올려보니까 뭐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 자체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신세계에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을 듣는 거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이게. 잠시 후 100km 사실 뭐 많이 안 보면 알볼수록 이제 보는 사람들은 또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에 농장주분들하고 밥 먹을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블로그에 적긴 힘듭니다. 뭐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를 블로그에 다 적는 거는 솔직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잘 안 적게 되니까, 차라리 듣는 분들도 여유가 되면은 좀 단점이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소음이 있어서 듣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놓으면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습니다. 할 거리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실의 정보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들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온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이야기를 지금 1시간 조금 더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청도로 출장을 가는데 아직 뭐 1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1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동안 더 가니까 이제 목도 마르고 목도 좀 아프네요. 야생동물 출입이 예상됩니다. 주의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목도 좀 아프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까지, 실제로 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출장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8시에 일어나서 8시 한 7시 반 얼마 못 잤습니다. 일이 좀 밀렸는데, 이게 참 하루 더 밀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진짜 죽는 한이 있다